교육공무직 조합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을 맡은 저는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의 저자이고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에서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조합원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경제에 관련 건 경제. 아마 영상을 보시다가도 이건 내가 볼 게 아니야 라고 해서 바로 끌려는 우리 조합원님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좀 경제 얘기 중에서도 우리 그 조합원님들도 그렇고 시민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좀 쉽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부동산부터 최근 난리죠. 비트코인. 그리고 아마 조합원 여러분들이 우리 간부님들도 그렇고 이제 골치를 좀 썩여야 되는 내용, 하반기 임금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섞어서 코로나19 전후의 경제 여러 현상들 그리고 쟁점들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어떻습니까? 지긋지긋하죠? 이제 백신도 어느 정도 맞으면서 뭔가 좀 이제 회복 국면도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제 코로나 끝인가? 이제 넘어가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아마 하반기부터는 벌써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마 가을 지나가고 겨울이 지나가면은 경기가 상당히 많이 풀릴 것 같다는 예상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서 위축됐던 경제가 아마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코로나19가 남긴 경제적인 상처, 우리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으셨겠지만 경제에서도 상처가 꽤 있는데요. 한 글자로 코로나19 경제 특징을 설명하라 라고 하면은 저는 이 글자를 얘기하고 싶어요. K. K 방역이다 뭐다 해서 약간은 우리나라를 좀 자랑스럽게 하는 얘기로 많이 쓰는데, 코로나19 경제와 관련해서도 K란 말이 많이 씁니다. 글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양극화, 어떤 현상들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양극화돼서 나타나는 일들을 지칭하는 의미에서 K자를 많이 쓰는데요. 자,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 와중에 펼쳐졌던 K경제의 특징은 뭐냐면, 내수, 서비스, 서민경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죠. 하지만 반대로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같은 자산 시장은 역대급으로 뜨거웠습니다. 실물 경제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살아가는 실물 경제는 정말 어려웠지만 반대로 자산 시장은 그야말로 뜨거웠는데요.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정말 양극화된 형태로 나타났었습니다. 우리 자영업, 영세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말 어려웠죠. 임금이 몇 년째 동결되기도 하고 고용 위기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부 IT 대기업이나 유명한 사람들, 우리 대주주들, 대박친 대주주들 많이 이야기됐습니다. 또한 전문직 일부 같은 경우도 코로나19가 오히려 특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이득을 얻었는데요. 한쪽에선 죽어나가고 한쪽에선 굉장히 그 어느 시기보다도 뜨거웠던 시기가 바로 코로나19 경제, K경제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K경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코로나 이후 경제를 보통 V자 회복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엄청 어려워졌는데 다시 반등을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한다는 겁니다. 거리두기로 꽉 막혔던 경제가 풀어지면 우리 아마 호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기억나실 때 꽉 막고 있다가 팍 풀면 확 터지지 않습니까? 경제 역시도 꽉 막혀있던 경제가 거리두기가 끝나고 집단 면역을 통해서 일상으로 복귀를 하면은 이전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일시에 회복이 된다는 의미로 V자 회복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 하반기 되면 겨울 되면 좀 낮을 거예요. 상당히 많이 낮을 거고, 미국 같은 경우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경기가 가장 빨리 회복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실제 보면은 V자란 말이 딱 그 현상처럼 많이 경기가 실제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될 때도 차이가
효과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내수 서비스, 아까 말했던 서민 경제 같은 경우는 회복은 하지만 그 회복 속도가 더디고 회복이 되는 수준 역시도 상당히 이전에 비해서 완벽하게 복구되지 못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당히 코로나 기간에도 어느 정도 이득을 얻었던 대기업이나 또한 대주주들, 또 전문직 일부 같은 경우는 회복 국면에서도 또 더 많은 회복을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로 나가게 될 거란 예상을 많이 하는데요. V자가 같은 V자가 아닌 거죠. 아랫부분은 소문자 V, 여기는 대문자 V인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코로나19와 거쳐가면서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나라 역시도 이런 양극화된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고착화되고 또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이든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든 아니면 우리의 임금, 어떤 실물 경제와 관련된 임금 소득이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원인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경제가 코로나19에 이게 K자 경제라는 게 더 커졌고 또 이걸 바꾸려면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부동산, 코인 등 자산 시장의 쟁점과 또한 노동자의 임금 전망으로 이 얘기들을 좀 한번 풀어나갈까 하는데요.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 경제 성장에 대한 기본적 경기 변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도표나 여러 가지 수치나 이런 것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아마 매일매일 보실 거예요. 보는 것도 있고 이래저래 들리는 얘기도 많을 텐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노동자의 관점에서 또는 어쨌거나 시민들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하려면 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따분할 수도 있겠지만 잠깐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론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실제 좀 역사적인 좀 이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후에 현황을 좀 더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 나중에 이 그림은 나중에 우리 조합원님들이 다른 곳에서도 뭔가 경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우리 코로나19 경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또 경제란 뭔가, 경기 변하는 거 뭐야? 이런 얘기들을 이해할 때 이 그림을 머릿속에 꽉 두고 계시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편한데요. 이 그림은 자본의 순환을 나타낸 자본 회로라고 불리는 그림인데요. 자, 뭔 얘기냐면 우리 경제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돈에서 시작하죠. 예, 돈을 가지고 생산을 해갖고 상품을 만들어서 다시 판매를 해서 돈으로 가져오는 게 이게 경제죠.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우리가 경제가 돌아간다, 돈이 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이 돌고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을 나타낸 겁니다. 돈에서 시작해서 생산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다시 화폐로 오는 과정. 이 과정을 경제의 순환, 자본의 순환, 화폐의 순환, 어떤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표현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아는 게 중요한데요. 자, 우리 돈을 가지고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부가가치가 창조되죠. 특히 노동자들이 새로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출발했던 화폐보다는 더 많은 가치가 생산돼서 상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상품으로 만들어져서 당연히 더 많은 가치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전보다는 더 많은 화폐로 오게 되는데요. 일부분은 노동자들이 실제로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생산에 복구한다고 하죠. 설비도 감가상각된 걸 살리고 또한 노동자들이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노동 능력을 재생산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실제로 생산을 이어가기 위한 부분에 사용되고 상품이 일부는 또 일부는 뭐 합니까? 그냥 비생산적으로 낭비를 한다든지 사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외로 진짜 우리가 이제 무역 거래나 여러 가지 자본 이동에 따라서 국외로 유출되든지 하게 됩니다. 또 그 나머지 부분들은 투자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갖게 되는데, 자, 경제가 성장한다, 경기가 좋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화폐에서 시작해서 상품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오는 과정, 이 과정들이 빠르게 진행되면 어떻게 돼요? 잘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흔히 말하는 경기가 확장된다. 좀
경제 잘 된다라는 말인 거죠. 우리 일상적으로도 경기가 잘 돌아가네, 경제가 잘 돌아가네라는 말을 쓰다시피 실제로 이 과정에서 이 잘 돌아가게 되면은 경기가 팽창을 합니다. 경제가 성장을 하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경제가 성장한다, 뭐 어쩌고, 뭐 경기가 잘 돌아간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그림상에서 놓고 보면 여기다 계량기를 다는 거예요. 응? 별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기다 계량기를 딱 달아갖고 여기로 흘러가는 가치가, 여기로 지나가는 가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얼마나 많은 양이 지나가는지를 측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경제 성장을 측정한다, 경제 성장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경제가 성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빨리 도는 거죠. 잘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화폐에서 시작해서 쭉 돌아서 다시 화폐로 오는 과정들을 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들을 돌아가면 당연히 여기다 계량기를 설치하면 지나가는 가치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요거를 보통 경기 팽창이라고 부르고, 생산을 많이 하는 방법도 있죠. 이게 빠르게 도는 게 아니라 한 번을 돌아도 많이 돌게 하는 거야. 크게. 크게. 이런 것들을 장기적 경제 성장이라고 합니다. 생산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노동이 투입되고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실제 이 생산 부분을 확장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흐르는 유량을 크게 키우는 건데요. 이거를 장기적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빠르게 도는 걸 뭐? 경기라고 부르고, 이 흐르는 양 자체가, 한 번에 흐르는 양 자체가 많아지는 걸 경제가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중요한 거. 우리가 경제를 파악할 때 말입니다. 근데 그 경제를 파악할 때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막 흐르는 게 아니야. 막 흐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화폐에서 생산 상품 다시 화폐로 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상품에서 바로 화폐로 판매가 안 되고 여기에 상품 부분에 가치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 시간이 지체돼 상품에서 화폐로 나가는 게 지체가 돼서 여기에 뭔가가 쌓이게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르죠? 예, 재고라고 부릅니다. 좀 더 전문적인 재고 스톡이라고 부르죠. 각 단계에서 바로 가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돼서 여기서 정체가 되면은 우리가 흐르는 물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수지가 생기죠. 저수지를 영어로 뭐라 부르죠? 스톡이라 부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 전문 용어도 실제로 가치가 어느 정도 시간 지체 때문에 이 단계에 멈춰 있는 거를 스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품 단계에서 멈춰 있는 걸 재고 스톡이라고 부르고, 화폐 단계에서 바로 투자로 나가는 게 아니라 화폐 단계에서 돈에서 현금이 그냥 뭉치로 나가고 투자나 이런 것들 바로 생산 단계로 안 나가고 뭉쳐 있는 거를 뭐라고 해요? 화폐 스톡이라고 부릅니다. 화폐 스톡의 경우는 금융이라고도 부르죠. 금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금융 스톡이라고도 부르는데 스톡이 생깁니다. 자, 생산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죠. 멈춰있기 때문이 아니라 보통 생산 설비 스톡이 많아지는 거는 좀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한 번에 흐르는 유량을, 가치 유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시간 지체를 좀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스톡을 쌓습니다. 이 두 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지체되면, 흐르는 시간이 지체되면 스톡이 커지고, 생산 부분은 좀 더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스톡을 쌓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건 자, 이런 시간 지체가 스톡을 쌓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코로나19 와중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등등을 파악하려면 이 과정들을, 이렇게 흐르는 과정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가 빵 터진 거예요. 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아예 봉쇄 조치 비슷한 일들도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전이 경기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 땡, 멈춰버려. 짠, 멈춰버리는 겁니다. 멈춰버리면 아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했죠? 스톡이 쌓인다고 했죠. 예? 흐르는 양이 갑자기 댐을 쌓은 거야. 다 댐을 그냥 쌓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커다란 저수지, 스톡이 커지는데요. 화폐 스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당연히 재고도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재고 스톡, 화폐 스톡 이런 것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금융자산이 축적하고 생산력 투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쌓이는 거예요. 자본 생산들 생산 스톡은 뭐 돌아가질 않으니까 쌓이긴 쌓이는데 이제 손상이 되는 거죠. 재고 스톡이 쌓입니다. 무역 감소로 상품 스톡도 또 재고가 쌓이다 보면 손상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굉장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여기는 금융자산이 화폐 스톡이 확 커지고, 여긴 나가야 되는데 스톡이 계속 쌓여만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고나 사업 정리, 생산이 감소되는 겁니다.
돌아가질 않는 거죠. 이 스톡이. 생산자분 내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톡들이. 여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요. 또한 여기가 나가질 않으니까 소득은 감소하고 불안 심리가 증가하고 소비도 감소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코로나19 경제입니다. 코로나19 경제예요. 자, 이런 코로나19 경제 와중에 정부가 나섰던 거죠. 어떻게 나선 겁니까? 안 흐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흐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 회전이 되질 않다 보니까, 회전이 돌아갈 수 없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서 자, 야, 출발해. 나가. 어떻게든 이쪽으로 나가라. 응? 돌아 나가라 라고 하면서 기업들에게 특별 대출을 해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줬죠.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200조 넘는 특별 기업 대출이 있었는데요. 가라는 겁니다. 자, 생산이 제대로 안 돼. 뭐 해고 사업적인 생산 감소. 이쪽 부분을 다시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뭘 했죠? 자, 이게 정부가 했던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 이쪽 부분에 해고와 사업적인 생산 감소로 완전히 부서지면 안 되니까 고용유지 지원금을 줌으로 인해서 생산이 잘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흐를 수 있도록, 이 부분이 흐를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을 준 거죠. 자, 상품에서 화폐로 여기 안 나가. 이거 어떻게 했죠? 잘 아시는 거. 지금도 논란이 많죠. 뭐였습니까? 바로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이 과정을 어떻게든 좀 더 나가도록 만들었던 거죠. 자, 특별기업대출, 고용유지지원금,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이 자본의 회로가, 자본의 순환이, 가치의 순환이 돌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코로나 대책이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모두 이 세 가지 차원에서의 정부 대책이 이루어졌는데요. 자,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K자 회복과 관련해서 이 흐름이, 이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또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재미난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무슨 현상이냐? 자, 바로 이 현상입니다. 돌아가는데 자, 정부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 부분에서 돈을 넣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1년 넘게 이어지고 이게 도대체 어려워지니까 돈은 넣는데 양사방에서 삼방에서 다 돈을 넣는데 정부가 돈을 넣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잘 돌아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까스로 끼워 넣긴 해도 우겨 넣긴 했지만 잘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흐르는 유량이 탁 멈춰버리면 뭐가 쌓여? 스톡이 쌓이게 됩니다. 스톡이 쌓인다는 거예요. 특히 이 과정에서 스톡이 가장 많이 쌓인 부분은 화폐 스톡이었는데요. 금융 부분이었는데 다들 현금 꽉 쥐고 있는 거죠. 불안해. 응? 현금을 쥐는 거고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정부가 어떻게든 우겨넣었던 다양한 현금들, 지원들을 화폐 형태로, 금융자산 형태로 오히려 쫙 붐어지고 딱 쥐고 있었던 겁니다. 화폐 스톡이 어마어마하게 팽창을 해버립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모두 어디서나 이 화폐 스톡이 팽창을 했는데요. 나가질 않고 집어넣기만 하니까 당연히 이거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화폐 스톡은, 이 금융 스톡은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금이 엄청나게 쌓였는데요. 이 금융 스톡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화폐 스톡의 특징 중 하나는 그냥 현금으로 우리가 다 그냥 예금이나 아니면 뭐 어디 뭐 집에다가 현금 다발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뭘 하고 싶어요? 현금이 쌓이는 만큼 그 현금에 대응하는, 즉 현금화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금융자산이라는 걸 동시에 찾는데요. 워낙 저금리 상태다 보니까 이거 그냥 적금처럼 갖고 있어서는 오히려 실제 가치가 좀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에 대응하는 현금화 시킬 수 있지만 가치가 어느 정도 보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자산을 찾기 마련입니다. 화폐의 굉장히 특성이죠. 이 화폐 스톡이 엄청나게 커진 상태로 금융자산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가치를. 첫 번째 뭐였죠? 수도권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도권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였죠.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부동산 불패 신화란 말이 있듯이 항상 어느 정도 가치가 보존되는 건데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현금들, 또한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대출도 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특별히 대출들을 많이 해줬죠. 여기 돌리려고. 그러한 어떻게 대출 받은 것들을 가지고 다 아파트 구매를 하기 위해서 몰려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돼? 천정부지로 솟는 거죠.
다시 천정부지를 쏟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아,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그 다음 뭐예요? 우리 맨날 하시는 것, 응? 주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리게 되고요. 야, 이제 뭐 이것도 하다 보면 이제 이것도 좀 시시해. 뭘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비트코인 같은 흔히 말하는 가상자산이라고도 불리고 뭐 또 뭐라고 불리는지 모르겠지. 하여튼 비트코인 같은 굉장히 투기성 짙은 상품에도 금융상품에도 뭐 금융상품이라고 보기도 힘든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또 투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늘어나는 만큼 경제가 코로나19 멈춰 있는 만큼 나가지 않는 만큼 화폐에서 나가지 않는 만큼 화폐 스톡이 커지고 그 화폐 스톡에 대응해서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같은 금융자산,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들이 어마어마하게 팽창을 한 건데요. 자, 그게 현재 코로나19 아까 말씀드렸던 K경제의 위쪽에 위치한 자산 시장입니다. 커진 거죠. 계속해서 커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이 가공적 자산,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말한 이 부동산이나 주식, 비트코인 다 모두 다 자산이 가공성이 있다라는 건데 뭐냐면 이 말이 뭔 뜻이냐면 이걸 잘 이해해야 앞으로 혹시 이런 것들 구매하신 분들, 조합원님들 계시다면은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 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도 그렇고 주식 가격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은 좀 예외적인 다른 얘기지만 두 가지 대표적인 두 그 금융상품의 경우는 기본적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냐? 우리 아파트 가격 어떻게 형성될까요? 예, 그렇죠. 미래에 어떻게 보면 기대죠. 뭐냐면 주식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기대되는 미래의 소득에 대한 청구권을 현재 자산 가격으로 만든 겁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임대료죠. 예를 들면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실제로 뭐 내가 실제 산다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는 건 그 아파트가 미래의 월세 소득이나 어쨌거나 현금 플로우를 얼마나 만들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것들을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고 그것을 현재 자산 가격으로 만든 겁니다. 기대되는 거죠. 당연히 미래 소득이만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의 기본은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면서 뭐 매매 차익을 얻지만 주식 가격의 토대는 뭡니까? 배당 수익입니다. 그 기업이 미래에 돈을 많이 벌어서 배당을 내줄 거다.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 자체로는 어떤 뭐 새로운 어떤 소득을 발생시키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산 가격을 가지는 건 뭐예요? 미래의 어떤 임대료든 배당이든 거기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것들 현재 자산 가격, 청구권에 대한 가격인데요. 일제 청구권의 가격을 만든 건데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둘 다 이 청구권의 특징이 뭐냐면 기대되는 미래 소득이라는 거예요. 기대되는 미래 배당, 기대되는 미래 임대료라는 건데요. 미래는 무한하죠. 기대도 역시도 상한선이 없습니다. 우리 주관적 기대니까. 사람들이 다, 야, 우리 그렇게 믿도록 하자. 그렇게 기대하도록 하자. 라고 하면 끝없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주식 가격이든 부동산 가격이든 상한선은 없습니다. 미래는 무한하고 주관적 기대 역시도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기대하기에 따라서 끝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현금이 현금 스톡이, 화폐 스톡이 커지면 이런 시장들이 커지는데 이런 지상들의 커지는, 이 가격들이 커지는 것은 사실은 상한선이 없이 주관적 기대에 따라 미래 청구권 가격들을 마음껏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반드시 생겨? 예, 흔히 말하는 거품이라는 게 끼는 겁니다. 특히 현금 스톡이 계속 커지고 이것들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많아지면은 기대되는 주관적인 기대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 어떤 그런 주관적 심리에 따라서 굉장히 거품이 커지는 게 특징일 수밖에 없고요. 특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런 얘기하죠. 예전에 뭐 그 경제학자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품이 커지는 메커니즘을 뭐라고 하냐면 비이성적 열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이성적 열광이라고 하는데 주식시장도 그렇고 아파트 가격도 그렇고 뭐예요? 예,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어떤 합리적인 기대, 합리적인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모두가 다 달려들어서 비이성적인 열광 상태에서 가격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자산 가격과 화폐 스톡이
투자하면서 하는 화폐 스톡이 어느 정도 대칭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정부의 각종 지원이 준 이후에도 즉 화폐 스톡이 더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 스스로 증식을 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비성적 열강이 전통적인 대칭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현재 부동산, 주식은 구매할 만한 현금 스톡이 없어요. 더 커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증식을 해버려 혼자 증식을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 현금을 주고 현금 있는 거 갖고 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현금을 주고 살 수 없을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현금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되지 않고 거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커지게 됩니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가 전형적으로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뭐 8천만 원 됐다가 4천만 원까지 떨어지고 또 뭐 어떻게 앞으로 될 거냐. 아마도 혹시나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불안해서 아마 좀 굉장히 불안함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붙는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을 부합한 암호화폐가 미래의 화폐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미래에 대해 화폐가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코인 하나에 4천만 원 되고 뭐 해야 될 가격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디지털 꾸러미죠. 디지털 더미일 뿐인데요. 자, 그럼 비트코인은 미래 화폐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투자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걸 꼭 생각해 봐야 돼요. 화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화폐가 될 수 없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사실은 그냥 그 자체로 다 거품인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다단계 사기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가격이 되는 건데요. 자, 제 결론은 비트코인은 어떤 의미에서도 화폐가 될 수 없다는 건데요. 자, 이거는 사실 따져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화폐가 뭐죠? 비트코인. 비트코인 포함해서 어떻게 화폐가 뭐예요? 화폐가 뭘까요? 예, 경제학은 믿을 수 있는 교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화폐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 우리 비트코인도 주고받으며 뭐 사고 구매하고 할 수 있으니까 화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함정이 있어요. 믿을 수 있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자, 이 부분에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우리 한국은행이 발행한 현금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의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 한국은행 도장이 찍혀 있는 지폐죠. 우리 뭐 주머니에 지금 갖고 계신 그 지폐 말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현금을 어떻게 발행을 하느냐? 우리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모든 중앙은행이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화폐는 이렇게 발행이 됩니다. 부채로서 발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뭐 5만 원권 신사임당 그려져 있는 5만 원권이던 모든 지폐들은 한국은행의 부채 증서입니다. 놀랍죠? 실제로 한국은행이 우리 쓰고 있는 건 이 증서는 우리가 한국은행에 대해서 채권자란 뜻이에요. 반대로 한국은행은 이 화폐가 채무입니다. 자신의 채무로 발행을 하는데요. 이 채무가 있다는 건 그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야겠죠? 갚아야 되니까. 갚아야 되니까. 한국은행은 그에 또 발행한 현금에 상응하는, 중앙은행은 그의 현금에 상응하는 자산을 갖추는데요. 이 자산의 성격이 뭐냐?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금융자산입니다. 똑같은 액수의 금융자산, 정부가 특히 지급을 보증하는 금융자산을 갖추는데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금융자산이라는 게 중요한데 정부가 지급을 어떻게 보장할까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국채를 예를 들면 여기다 이제 많은 부분 중앙은행이 대표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국채인데요. 국채는 정부의 빚 증서죠. 정부의 빚 증서 어떻게 갚죠? 시민의 세금으로 갚는 겁니다. 시민의 세금은 어떻게 확보될까요? 당연히 노동하고 생산해야 확보되는 거죠. 그냥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죠. 세금은 국민 경제의 일부분을 우리가 생산한 일부분을 정부의 세금의 형태로 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의 세금, 정부의 지급 능력을 매개로 해서 시민들이 노동하고 생산하는 것의 일부분을 자산으로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산만큼을 실제로 화폐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한국은행의 부채 증서, 우리가 쓰는 현금은 말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생산하고 현재와 미래에 생산하고 실제로 노동하는 그 일부분을 담보로 해서 발행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시민들이 노동하고 생산하는 것이 바로 화폐로 우리가 쓰는 현금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 없다고 하죠. 공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거, 실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실제는 당연히 경제에서 가장 강력한 실제 뭡니까? 생산과 노동입니다. 그 생산과 노동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담보하는 것이 실제의 화폐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만이 믿을 수 있고 화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화폐의 모든 역사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금하든 은하든, 금화 은하는 실제로 생산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현대의 화폐든 이러한 것들이 담보되지 않는 화폐라는 건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뭘 자산으로 삼고 있는 거죠? 없어요. 오직 그냥 교환이 되다. 암호화된 화폐이기 때문에, 암호화된 어떤 디지털 뭉치이기 때문에 암호화된 디지털 뭉치를 주고받고 이 주고받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기술적인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이 될 수 있다라고만 할 수 있는 거지, 그 기능만 있는 것이지 어떠한 실제적인, 믿을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하건대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고 실제로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열풍, 이런 것들은 화폐에 대한 대오해.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믿을 수 있는 교환 수단인데 이것만 보고 앞에 이 수식어를 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거대한 착각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해프닝. 어떻게 보면 2021세기의 가장 어떻게 보면 넌센스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 특히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단언하죠. 비트코인 가격은 영원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현재 비트코인은 다단계 사기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단계 사기든 뭐든 내가 마지막만 아니면 되지. 그죠? 다단계 사기의 특징은 내가 마지막이 아니면 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참여하는 사람이 몽땅 뒤집어 쓰는 게 다단계 사기의 특징인데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흔히 조금 투자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bad is good, good is bad다. 현재의 경제를 딱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bad는 실물 경제를 얘기합니다. good의 대상은 자산시장입니다. 실물 경제가 나빠야 자산시장이 좋다는 거예요. 반대로 실물 경제가 좋으면 자산시장은 나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얘기가 아까 이 상황을 잘 이해해 보시면은 이해가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아까 봤던 그래프 중에 하나. 자, 회전이 둔화되기 때문에 화폐 스톡이 쌓이고 그 화폐 스톡이 쌓인 화폐 스톡에 맞춰서 금융시장이 커진 겁니다. 자산시장이. 그런데 만약에 경제가 이제 코로나19가 끝나 어느 정도 집단 면역에 도달을 하고 실물 경제가 언제든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제 화폐 스톡이 멈춰있던 화폐 스톡 가지고 있던 스톡이 출발합니다. 도는 거예요. 화폐 스톡이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부분에 껴있는 거품이라는 게 훨씬 더 잘 드러납니다. 뭐가 문제 있네. 응? 이제부터 탈출하는 거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가 잘 돌아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산시장의 거품이라는 것들이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성적 열광이 현타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코로나 이후의 경제를 걱정하는 진지한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실물 경제가 활성화하면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 압력이 커지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 혼란이 발생을 한다는 건데요. 비트코인 같은 다단계 사기성 자산시장부터 붕괴할 거고요. 수도권 아파트 같은 어쨌건 이건 아파트라는 실물이 있긴 하고 또한 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하려는 인구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그래도 그나마 나중에 꺼지는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의 경제, 특히 이제 가을, 겨울 지나고 2022년이 도래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조합원님들도 또한 우리 또한 국민 경제를 걱정하는 시민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지금부터 걱정을 해야 되는 시즌이죠. 자, 코로나 이후에 또한 임금 문제 살펴보면서 마지막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자, 우리 이제 하반기에
이제 또 우리 임금 교섭도 들어가셔야 되고 할 텐데 한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노동시장에 어떤 식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면 이거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는 이유는 미국이 가장 빨리 뭔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이제 벗어나는 것도 그렇고 자 보시면 빨간색은 고임금 직군이에요. 이 아래쪽은 고용이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입니다. 이건 중간, 이건 저임금 부분인데요. 코로나 한참 빵 터졌을 때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감소했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예, 고임금 직군 같은 경우는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오히려 늘어났어요. 지금 시점 2021년 시점에서 보면 중위임금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한 일자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꽤 그래도 그럭저럭 회복이 됐습니다. 저임금 일자리 어떻게 됐나요? 보시죠. 황창 꺼진 다음에 제일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다음에 좀 회복되는 것 같더니 다시 비리비리비리비리 해서 지금 현재 예전보다 23%나 줄어든 상태로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K자죠. 이게 바로 K자 회복인데요. 고임금 일자리는 타격이 적고 탄력성도 회복성도 굉장히 좋았지만 저임금 일자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한국 다를까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올해 4월에 2021년 4월에 조사한 건데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현재 어느 시장에서 어느 노동시장에서 구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건데 보시죠. 130만 원 미만 시간제 아르바이트 시간제에서는 엄청나게 구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다. 250만 원 이상은 굉장히 적죠. 현재 구인 자체도 적습니다. 대부분의 일자리에 실제로 요구들이 저임금의 시간제 일자리에서 와장창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취업자 수 증감 추이도 보시면은 올해 이제 4월에 늘어났다고 하는데 4월 연령계층을 취업자 수 증감을 보시면은 실제로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인구 연령대가 아니라 15세에서 29세, 여기 아르바이트 많은 거죠. 특히 또 60세 이상의 고령 인근층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정부가 일자리 정책 때문에 그런 건데 취업자 증감 역시도 아까에서 본 것처럼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양극화돼서 실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한국의 노동시장 역시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임금이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전혀 사실은 여전히도 내지는 좀 어느 정도의 안정성 같은 중위 저임금 일자리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런 점에서 올해 이제 임금 교섭 하실 텐데 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봤던 굉장히 저임금 또한 코로나19에서 피해가 가장 많았던 노동자 집단들은 우리 시민 집단은 실제로 노동조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임금 교섭을 할 때 실제로 우리가 민주노총이 금속노조가 공공우수노조가 임금 교섭을 할 때 그 노동자 계층은 사실은 뭐예요? 정부의 사각지대일 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사각지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임금 교섭 다 열심히 하셔야죠. 코로나 때 어렵고 임금도 아마 정체가 많았기 때문에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V자 회복 기간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갈 거예요, 경기는. 그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또한 약간은 오히려 임금이 평균 소득보다 많이 적었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인데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게 미조직 노동자, 우리 노동조합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올라가지 못하면 K자의 가장 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은 우리 또 한 번 노동조합으로부터도 배제되는 효과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특히 한 번쯤 우리 임금 교섭을 하면서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경제상,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경제 상황을 보면 아까도 이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송에서도 특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지점이 아닌가 합니다. 자, 결론 한번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에 들어가고 K자 회복으로 인해 문제가 커질 겁니다. K자 회복의 문제점은 주식시장과 실물경제가 분리됐었는데 아까 말한 자산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올라갔던 부분에 흔들려. 또한 임금이나 고용에 있어서는 확실히 아까도 미국 사례에서도 봤듯이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노동운동이 모색하는 게 큽니다. 특히 또한 아까 주식 코인 같은 변동성 큰 자산은 우리 조합원님들부터 해서 또한 줄여야 되고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경제적인 큰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또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자, 좀
길게 아까 20분 얘기한다고 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다 보면 오바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조합원님들 올해 이러한 경제 전망, 이러한 경제적인 좀 이해 속에서 올해 임단투도 승리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2021년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